먼저 오늘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초청해서 해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연구 분야는 이제 교육학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학 분야인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 분야에 연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사실 살짝 긴장도 되고요. 또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 관심, 그리고 연구 문제들도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외부자지만은 제가 질적 연구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조언이라든지 제안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기대에 차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근무하는 중에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과정 그 논문이 그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질적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임교사에서 발령을 받으면서 데이터 수집을 시작을 해서 그 1년 동안의 삶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이제 출간을 하는 것이죠. 연구 방법론을 따지면 자문화 기술지 정도, 자문화 기술지와 내러티브 연구 중간 정도 되겠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곱 명의 초임교사들과 인터뷰를, 개별 인터뷰,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이제 그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표창도 받고 그랬었죠. 2010년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육과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논문은 완전히 이론서예요.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케어, 배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리고 자기 배려, 타인 배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한 논문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자서전적 연구, 구레레라는 자서전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육적 경험을 분석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연구적 관심은 이렇습니다. 실행 연구라든지, 그 자서전적 연구,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 그리고 이제 교사 교육 관련, 교육과정 이론, 그리고 탈식민적 연구에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강연을 가보면, 나와 이 청중들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그래야 우리가 더 친밀감도 생기고, 질문하기도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제가 21살 때 사진입니다. 이 뒤에 있는 기계가 뭔지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선반이고, 이것은 커브의 키 홈파는 쉐이퍼라는 기계고, 이게 뭐 CNC 선반이었었고, 이제 작업하는 제 모습들인데, 산업안전 이야기 하니까, 이제 제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기계공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이제 기계과에 그 줄 아시죠? 줄로서 이제 가공하는 거를 졸업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당시에는 나라 동력기계라는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나라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동력 전달 장치 이제 커플링을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그게 약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기억으로 제가 이제 안전 관련 이슈로서 한 분이 같이 이제 선반을 작업하시는데, 저는 조그마한 선반인데 큰 선반을 선반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나오는 쇠 파편들이죠. 그걸 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이렇게 끊어져서 나와요. 조그마한 크기로. 근데 이게 회전 속도와 절삭 공구 이동 속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쭉 길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 길게 나오는 칩에 의해서 손가락이 절단이 되신다든지, 아킬레스건이 나가신다든지, 이런 사고들을 종종 보기도 하죠. 제가 있을 때 한번 이 손가락을 이제 잘리는 그런 사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업안전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제 삶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사로서 저 소개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질적 연구물들입니다. 제 아마 유인물에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하시고, 주로 이제 자서전적 연구,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 현상학적 연구,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연구물들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 작업이 이제 이 관련 사교육 관련 연구입니다. 이제 탈식민족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공되어지는 교육적 경험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 그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경험 문화 등을 관련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이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근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사교육 현상, 이것 또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분야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 우리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느냐. 그래서 서구 교육학 이론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교육과정학 분야에 이제 동양의 학자로서 학교 울타리 안을 벗어나서 학교 바깥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배우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섀도우 커리큘럼, 이제 그림자 교육 과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론화해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저널 오브 커리큘럼 스터디스라는 이제 세계적인 교육 과정학 관련 이제 논문의 그 학술지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 그 서구의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학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아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초임교사 1년 생활에 관한 자문화 기술지와 이제 내러티브 관련 논문.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이 이제 곧 그 이후에 2016년 초에 교육과정 이론서적 이론화 시리즈로 이제 출간이 되었죠. 이제 타이틀은 이렇게 됐는데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 소개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질적 연구에 대해서 김윤신 교수님으로 대략적으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핵심은 이거죠. 자연적인 상태, 즉 조작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 대상,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인간의 상호작용 혹은 참여자의 말, 행동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빈 고프만의 티어리, 그러니까 프론트 스테이지, 백 스테이지 비헤이비어 티어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죠. 무대 위에서는 특정한 청중들을 의식을 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무대 뒤로 가게 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이 문화를 이해를 하고자 할 때, 그들이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그것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백스테이지로 가서 실제로 정말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내추럴하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둘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론트 스테이지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백스테이지의 어떤 행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다 장기간 동안 그 속에 머물러야 하고, 어느 정도 그 구성원의 일부로 이제 수용되어질 수준까지,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이제 파악해내야 된다 라고 하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우리가 패러다임 이야기를 할 텐데, 김신 교수님께서 지난주 패러다임 이야기를 잠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패러다임에 속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과 더불어서 각 연구 방법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연구 분야, 산업안전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패러다임, 연구 방법론 혹은 질적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가 가능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가 가능할지. 자, 왜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연구자로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은 무엇인지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모두의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부분, 연구 주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문제들, 그리고 사용하는 연구 방법들, 그리고 분석의 프레임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러다임보다 명료하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는지 오늘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보다 성공적으로 연구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토마스 쿤이죠. 세계가 어떻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무엇이 지식인지,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혹은 나와 지식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사고방식의 틀이죠. 하여 실증주의에서 어떤 존재성과 인식론,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그죠? 해체, 비판이론에서 바라보는 지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보이나요? 오리로. 왜 어떤 분은 오리로 보이고 어떤 분은 토끼로 보일까요? 둘 다로 보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처음에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것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죠?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현상, 어떤 사람 이야기를 계속 바라보면 계속 비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이해의 관점에서 보이기도 하고, 해체적인 측면에서 하고, 실증적으로 보면 그 관점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쿤 이후에 하버마스가 인간의 관심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를 했죠.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해방적 관심. 특히 기술적 관심이 이제 실증주의에 해당하죠. 이제 법칙이라든지 예측, 이론, 실험, 관찰, 통제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해내고자. 근데 사회 현상을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해하고 그 규칙을 혹은 다른 어떤 맥락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관심. 실천적 관심은 인간의 상호작용, 문화에 대한 이해, 상호주관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독학이 어떤 의미인가요? 독학. 근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독학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학의 개념과 달라요. 그들 사이에서 독학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 학교는 당연히 다니는 거고, 학원, 과외, 인강을 듣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독학하는 것, 독학하는 학생, 독학하는 친구로 이해를 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어떤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그런 언어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위에 그것과. 이런 것과. 해방적 관심은 비판이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차별, 그런 구조적인 문제, 지배와 피지배, 주류와 비주류, 주체와 타자, 우리가 젠더의 관점에서 남녀차별, 인종차별, 학교 출신에 의한 차별, 그죠? 그것도 외모에 의한 차별. 이런 차별과 차별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아가서 상쇄시키는 불가능하겠지만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관심을 해방적 관심이라고 그러죠. 패티 레이더가 이후에 하버마스 이후에 패티 레이더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을 이제 4가지로 체계화시켰죠. 이게 이제 실증주의, 이제 그 이후에 이해의 패러다임, 그리고 해방과 관련된 패러다임, 그리고 해체적 패러다임. 여기서 좀 보는 게 좀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증주의에서는 어떻게? 실제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는 어떻게? 알의 대상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안다는 것. 지식은 제3의 공간에 존재하고 누구나가 그것이 지식이라고 했을 때 바라볼 때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것이다. 근데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그 독학 말씀드렸죠. 독학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독학과 우리가 방금 대답하신 학생이 바로 이해하는 독학은 다르잖아요. 그죠?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이후에 해석주의 이후에 이제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해석주의는 실제라는 것은 다양하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주관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비판이론 관점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다분히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거라 그런 거죠. 주류 집단이 있고 비주류 집단이 있으면 그 주류 집단이 유리한 혹은 그들의 어떤 유리한 위치를 영속시키거나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어떤 인간 집단 간에 혹은 계급 간의 갈등의 관점에서 이제 지식을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죠. 해체적 관점은 객관적인 보편적인 실제를 더더욱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인식론을 넘어서 하여 어떤 실제든 혹은 어떤 지식이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영속적이지 않다. 아주 국지적이고 또 언제든지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는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도전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 이제 그 후기 구조주의 쪽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자체, 의사소통, 중요한 의사소통, 그리고 주류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그니파이어와 시그니파이드의 직접의 관계를 이제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다가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음료수입니다. 페트병. 페트병. 그래서 우리 용어가 다르긴 한데 일단 페트병이라고 칩시다.
그 물병, 병이라고 그랬죠. 병으로. 병. 명어로 하면? 일본어로 하면? 저도 몰라요. 혹시 불어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이게 병이고 영어로 하면 바를일까?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병, 그것이 정말 이 물건, 이것을 지칭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영어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병이라고 해야죠. 그들은 왜 바를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 그것과 그 기호가 지칭하는 이 matter, 이 물질, 이것 사이에는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탐구를 하고 그 현상의 특징, 본질, 경험, 가치 등에서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언제나 거리가 있긴 마련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특정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이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수준만큼 그 실제 현상의 실제 설명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언어고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심층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나는 후기 구조주의, 여기 패러다임에 후기 구조주의 이론에 이제 심취해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여기에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크게 이제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혹은 실정주의, 혹은 그 실정주의 이외에 우리가 해석, 혹은 비판, 해체조입회 연구 패러다임의 두 이제 싸움이 서구에서 심하게 일어났죠. 우리가 패러다임 워라고 그러는데 198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실정주의, 양적 연구에서는 야, 너 실적 연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명, 3명, 한두 군데의 어떤 현상,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반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응? 그 타당도가 신뢰도가 확보가 되냐? 라고 비판을 하죠. 그럼 이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서는 우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닌데,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특정한 참여자 혹은 그 참여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문화 혹은 그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특수한 현상,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한 것인데, 그리고 만약 그 연구물을 내부자 혹은 외부자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 실정주의 패러다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점으로 우리 연구를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표집, 또 그 질문지 구성, 거기에는 그럼 연구자의 주관성이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나요? 질문을 어떻게 진술을 할 건지, 어떤 질문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를 줄 것인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연구자로서의 통찰 혹은 주관성, 얼마든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점에서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그것이 너무 주관적이다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연구 방법론, 어떤 패러다임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질적 연구자도 그것을 수용하죠. 오케이,
내가 연구한 그 참여자들 혹은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근무 장소, 근무 환경,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의 분석이고 이해다. 만약에 내가 다른 참여자들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 다른 직업군을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겠죠. 혹은 똑같은 참여자와 똑같은 연구 현장을 다른 연구자가 와서 연구를 하면 다른 분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해를 위한 해석적 패러다임에서 내가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과 그 차별 요소의 어떤 그 제거를 추구하는 비판이론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연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공표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리어 질적 연구에서는 나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인식론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라고 떳떳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독자가 그거를 읽을 때 이 연구자는 이런 스탠스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했구나 알 수 있도록. 사실 그게 더 연구자로서 윤리적이지 혹은 온당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이 incommensurability, 이제 공약 불가능성, 경쟁적 패러다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주의와 그 다른 어떤 질적 연구 패러다임과 그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서로서로. 그래서 지금은 서로서로를 이해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려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믹스드 메서드, 혼합 연구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분야와 같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아직 질적 연구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학문 분야, 연구 분야라면 이제 혼합 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겠죠. 양적 연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질적 연구로 이제 보완을 하시든, 아니면 그 반대로 하시든, 그 지도 교수님 혹은 그 심사위원 교수님들과 그 논의 혹은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질적 연구라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토마스 쿤의 이제 위대한 부분이 뭐냐면, 과학과 과학자들의 활동의 분리를 반대를 한다. 경험적 활동의 객관성을 부정을 한다. 과학 또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치 중립이 사실 어디에 있나요? 존재하나요? 정치적 중립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세계 현상은 우리 눈을 통해서 내 머리로 가고 내 마음으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 인식이 도구를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경험, 나의 패러다임, 나의 세계관, 나의 인식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 박사과정 때 밴쿠버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UBC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포스트학원 연구자들도 계시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맥주 마시는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재료과학 하시는 분, 자기가 어떤 소재를 개발해서 그걸로 이렇게 그 시험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도 측정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로 뭔가 이제 분석을 해내고 가치를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실험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로 포함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연구자로서 볼 때 의미 있는 어떤 실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연구자로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실증주의 패러다임 연구 방법 적용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회과학하는 제가 있었고, 또 컴퓨터공학하는 카이스트에서 포스닥 온 연구자가 계셨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내가 해결해 줄게. 데이터 가져와. 엑셀에 넣고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그 기준만 딱 정해서 딱 주면 바로 결과 나오는데, 이 사람의 고민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이 대답에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과학이 아니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수준의 어떤 조건 설정하고 그 조건의 적용, 이것이 벗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있다가 저는 사회과학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통제한다라고 하지만, 그죠? 사실, 심지어 그런 기계적인 통제조차도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 그 오류를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있지도 않느냐.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도 같다. 이 사람이 또 컴퓨터공학 사람이 막 반박을 하죠. 그죠? 그럼 컴퓨터를 들고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걸 들고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프로그램 돌려보자. 몇 초 동안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우리 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끝나지 않는 싸움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적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적 연구를 하는 다른 연구자나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공략 불가능성이라든지 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과학의 특성, 성격,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양적 연구에서 바라보는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과 질적 연구의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 잣대로서 질적 연구를 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각각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서, 실정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을 생성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이제 규명하는 연구 패러다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1인당 월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 어떤 추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참여율은 비슷한데 조금씩 올라가고 해서 이런 경향성,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일정 부분 완벽하진 않지만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실정주의 패러다임이죠. 산업안전 관련 조사 연구 통계를 보면 사망자의 다발 작업들이, 그리고 평균적인 수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연구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해석주의로 넘어가서, 해석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다. 보다 깊이 있게, 충분하게, 장시간 동안 했던 관찰과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하여 문화기술주라든지 자문화기술주. 자문화기술주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경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해내는 측면이죠.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해서 민속방법론, 근거이론이라든지 현상학적 연구라든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것들이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준신 교수님 책인데, 그죠? 아빠는 좀 타이틀이 과격하죠.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현재 70% 넘어서 이제 80% 정도가 사교육에 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들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가는가. 물론 이 사교육의 현상이 가장 큰 비판받을 점이 이제 지원하는 혹은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의 경험의 종류와 질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 현상을 이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 문제를 정말로 더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들어가서 또 이해를 해내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누구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기술주 같으면 여러분들 그 근무 분야, 회사 혹은 작업실, 연구실 다 뭐 생각을 해보셔요. 응급실 간호사들의 독특한 직업 문화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간호사들 사이 위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태움 문화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연구는 특히 응급실에 종사하는 간호사들 사이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근무와 관련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죠. 현상학적 연구, 경험의 본질로 내려가서 과연 이 특정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인데, 심장 이식 환자의 체험, 심장을 이식한 사람들이 그 새로운 다른 사람의 심장 혹은 인공심장을 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지, 저는 현상학적 연구. 해석주의에 기초한 산업안전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산업재해, 질적연구 이렇게 쳐보니까 해석주의 패러다임에서 몇 개가 나오더군요. 이 5,3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세 페이지 넘어가니까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첫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신체 손상을 입은 산업재해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이해를 위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이죠.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기억이 현상학. 산업재해 이후 산재장애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절단장애인의 직업 유지 및 단절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여러분들 연구 분야에 특정한 어떤 사람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런 특수한 사건을 이해하거나 이 해석주의 패러다임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요? 불법 체류자, 건설 노동자들의 직업 문화에 관한 연구. 그것은 비판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 아니면 IT 종사자들의 직업 문화에 관한 연구. 서비스 직종, 제가 저기 7호선, 6호선 타고 와서 어딘가 저기 그 어느 역에서 내렸지? 태릉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는 택시 기사님, 이제 오늘 강의 주제 관련해서 택시 기사님들은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했더니 뭐 자동차 보험이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이분은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거기도 뭐 자동차 보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산재 이야기 하는데 그 지금 이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교통사고 이외에 이제 그 과로로 인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회사 소속 택시보다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회사 택시는 12시간마다 이제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더 일을 하고 싶어서 못 하는데,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틀 영업을 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거죠. 그래서 이틀 하실 동안에 막 20시간, 20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그래서 주무시다가 이제 돌연사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직업적 상황, 직업적 경험을 관찰해 보지 않고서 완전히 보다 충분한 수준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까지로 도달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점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연구 분야 혹은 나의 근무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질적 연구가 가능할지 계속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할 수 있겠죠. 비판주의 패러다임은 현재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완전한 해방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개선해 주고자, 그래서 불평등이라든지 권력관계 이런 구조적인 분석에 이제 초점을 두죠. 각종 차별 연구, 성차별 연구라든지 인종차별, 비판적 단론 분석 이런 연구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연구의 주제로서 인종차별 연구, 그리고 성정체성 차별 연구. 우리가 비판주의 패러다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직업, 그리고 기계, 기술, 테크놀로지, 여기 사실 이 직업군들이 아주 젠더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에 따라서 특정한 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도 굉장히 그 젠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여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성불평등, 어떤 직업적 어떤 안정성, 건강과 관련해서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러분들이 IT에 종사를 한다, 아니면 어떤 제조업체에 종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혹은 그 회사가 속한 어떤 제조업 분야에 이 젠더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또 성에 따라 그들의 직업적 삶 혹은 직업적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직업적 공간에서의 어떤 성의 어떤 차별 혹은 구별, 그리고 혹은 뭐 휴식 공간에서의 그런 차별과 구별, 혹은 임금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 혹은 상사가 그들을 대하는, 혹은 동료 간의 어떤 존중이라든지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적 요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적 연구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이 비판 이론 패러다임에서 우리 산업 안전 관련 연구 주제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하나 찾은 건데,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중년 여성 근로자의 경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성과 차별의 경험을 질적 연구로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이제 질적 연구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건설 계통에 근무하신다고 한다면 건설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 혹은 뭐 외국인 노동자 혹은 뭐 불법 체류자 등등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들이, 직업 환경들이, 그 처우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들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처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를 충분히 해볼 수도 있겠죠. 생각나시는 주제 없으세요? 지금 이야기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질적 연구로 가능하겠다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뉴스에서 네. 많이 나오는 게 하청 근로자의 그 처우와 관련해서 원청 근로자와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차별로 본다면 그렇죠. 하청 노동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혹은 그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간편하게 하면 그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해서 그들의 직업적 환경 대우가 어떠한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좀 근데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근무 환경을 이제 그 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질적 연구자가 네, 오케이 참여 관찰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허용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의도가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통한 연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들의 아이디를 완전히 가려준 상태에서.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연구 질문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이 이제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용하는 패러다임의 영향을 전 과정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방문해보고 관찰해보고 대화해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무 시간, 임금 그런 통계적인 자료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죠. 정말로 그들이 직업적인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직업적 삶이 그들이 삶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줘야 구체적인 스토리가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도 그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판 이론에서 비판 패러다임에서는 사회 정의를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니까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소설 작품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죠. 하지만 학술적으로 보다 더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작업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비판 패러다임 관점에서 직업적으로 아주 제가 이제 외부자로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차별적 요소가 이제 짐작한데 좀 많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풀어낼 분들이 더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아까 프론트 스테이지, 백 스테이지 비헤이비어도 얘기를 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1대1로 바깥 공간에서 외부에서 만나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연구자에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분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면 해체주의는 이제 객관적인 현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주류적인 담론, 이론 혹은 영어의 쓰임, 개념 혹은 그 학문 분야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이론, 어떤 대안적인 관점,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시각, 그걸 드러내는 데 이제 관심이 있는 패러다임인데, The Frozen, 겨울왕국이죠.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게, 전통적인 디즈니 영화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백마탄 기사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위험에 처한 공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백마탄 기사님이 이 공주님을 구하고, 결국은 둘이,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디즈니 무비에서 보여주던 전통적인 사랑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그
탈피해버렸죠. 이제 아나와 엘사 두 자매 간의 자매로서의 사랑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왜? 둘 사이가 동성애, 퀴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순수한 자매 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사실 몇몇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PD에게 이 원작 이 영화를 만든 PD에게 물었죠. 뭐가 진실이냐? 당신의 의도는 뭐냐? 라고 물었더니 답을 하지 않았죠. 당신의 이해, 해석에 맡기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논란이 지속되어야 이 계열왕국이 더 오래 이제 사람들이 이쪽 속에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없진 않았을 거로 보이는데 이 계열왕국에 나타난 어떤 엘사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는 논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기 구조주의 해체 패러다임에서 엘사의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성의 개념, 이성애, 뭐 동성애 혹은 양성애 이것으로만 어떤 국한되어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변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전유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훅 해체를 해버리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사교육 관련 연구, 이 연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서들, 교육 내용의 구조, 틀, 방법, 평가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전적으로 도전을 내밀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 과정 관점에서 탐구를 할래? 존재하는 프레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일원화해서 이 학생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바깥에서의 학습 현상 그리고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을 해 준 것이죠. 2011년 논문인데 푸코의 이제 governmentality, 이제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론적인 논문이에요. 그 리터처 리뷰를 통해서 안전과 위험이라는 요소들이 누구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개념으로 균형화 되고 전파되고 통제되고 있는지 그 안전과 위험의 개념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주류적인, 지배적인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려는 거죠. 전통적인 혹은 주류적인 안전의 개념이 온당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그 안전의 개념을, 위험의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직업군들에 따라서 안전과 위험의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그럼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당연히, 그죠? 얼핏 보면 이 산업안전 분야도 너무 이제 대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고 양화되어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그것이나 영국의 그것이나 한국의 어떤 그것 안전의 개념이 유사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하냐? 한국적인 문화에서 아니면 특정한 직업군의 한국의 문화에서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서구의 것 혹은 미국의 것, 영국의 것과 어떻게 다르냐? 그죠? 우리가 학계에 존재하는 안전의 개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누구로부터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작업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사교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사회문화 1타 강사예요. 그분 강사를 인강을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동 집단과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이 두 개의 다른 개념이 있대요.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그래서 공동 사회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원이 되는 그런 사회 집단 구성. 그래서 가족처럼 내가 이 두 분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익 사회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입하는 학교라든지 어떤 그 친목 집단이라든지 동호회 같은 일단 구분을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혼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용어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용어를 이제 추적을 해서 보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일본으로부터 번역이 되어 들어왔고 그 일본어는 독일어가 일본어로 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개념이래요. 그래서 독일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독일어 그 용어 안에는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중요한 성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용어 자체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용어를 질문을 던지고 해체를 해버려서 학생들이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산업안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국 문화권에서 특정한 직업군에서 이 정도 종사해온 어떤 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산업안전이 뭐냐 위험이 뭐냐 이것이 정말 어쩌면 서구화되어 있거나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 규정되고 재단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reconstruct 해체하고 재건하는 작업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해체 패러다임에 속하는 연구가 될 수가 있죠. 학교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까지 이르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때 그 가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다 학생이고 가해자는 학부모나 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실제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 실제 가해자하고 합의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면 형사 고발까지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안전 관련 학폭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학교 근처 300m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내에는 전혀 법적 그러니까 개인 도로로 사유지로 취급해서 실제 그 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바깥에보다도 규제나 이런 게 약하고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학생인들 반해서 그 가해자가 학부모나 그 교사나 아니면 그 이해관계자. 근데 그 범위가 이제 안전사고 범위를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안전사고 범위. 네. 그러니까 학폭은 안전사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고는 사고인데 가해자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거는 학교 밖에서도 가해자는 명확하죠. 뺑소니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정된 것도 그거보다도 학교 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창문에 올라갔다 2층에서 떨어졌다거나 담치기를 하다가 어디가 뭐 찢어졌다거나 교통사고 중심으로 했으니까 교통사고 학교 안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히려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법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학교 내에서 위험한 그 구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오히려 학교 밖에보다 더 약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어느 패러다임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연구 주제, 연구 문제, 그리고 연구 방법이 뭘 쓰였는지를 보고, 이 연구가, 연구의 패러다임 스탠스는 뭐다? 이 연구는 어떤가요? 개선이 아까 뭐였지? 개선이요? 개선 방안에 관한 그 교수님이 패러다임이 지금 앞에 설명했던 뭐 비판주의, 핵심주의 이런 패러다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여겨요. 네네. 이게 실정주의인지, 해석주의인지, 비판주의인지, 이제 해체인지 그 정도만.
해석주의 같은데. 해석주의가 뭐예요? 해석주의가 뭔데?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럼 이제 비판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겠죠. 예. 비판도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 비판이라고 이해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지만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개선을 전제로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학문적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해라는 그러니까 포함을 한다는 거죠. 네. 발표 시기 그런 거.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해석이나 비판 보니까 그런 대부분 제도보다는 그런 특정 계층이나 사람 쪽에 좀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나 그런 쪽이 분야가 많았었는데 비판 패러다임에는 사실 양적 연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계 연구도. 이제 비판적 이론의 앵글을 갖다 댄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계층 간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죠? 남녀 차별, 혹은 뭐 인종 차별, 이런 것도 얼마든지 통계적으로 분석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교육을 연구를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국 사교육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러면 실증주의 패러다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 이론을 갖다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단순히 근데 그 논문에서 문제점을 그냥 지적하는 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기조 자체가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거를 언급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연구 자체가 이해가 주 목적이면 이해의 패러다임이고, 그 이해의 기초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제 비판 패러다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학론은 대다수 다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네네네. 이해에서만 그치면 욕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해에만 그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해만 그칠 수도 있죠. 이 직업군의 혹은 이 연령대의 혹은 이 성별의 혹은 이 인종의 사람들의 직업 문화가 이러하더라. 이해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재언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그 경제적인 혹은 구조적인 직업 환경적인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 연구 과정이 목적 이해가 중점이면 이해고, 여기 개선에 좀 더 치우치면 실행 연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예, 특정한 어떤 모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같은 주제를 갖고 예를 들어 방법론을 뭐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할 때 그럼 양적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떤 그거 객관화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같은 주제를 갖고 만약에 질적 연구 방법을 갖고 적용을 해서 만약에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양적 연구의 결과하고. 그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석사 논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초등학교 초임교사 일상적인 삶에 관한 질적 연구란 말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설문지에 통계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질문지에 드러나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응답자가 대답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네네. 그죠? 그래서 오케이, 초등학교 초임교사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느냐, 상사와의 관계냐, 학생과의 관계냐, 학부모의 관계냐, 응답할 거 아니냐.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 10,000명을 조사했더니까 몇 %는 이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의 무엇은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관찰을 하고 면담을 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이제 전문화 기술자로서 기록을 하게 되면 학부모와의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힘드냐고. 제가 이제 초임 때 발령을 받아서 아주 산골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하시는 남자분이 저보다 한 10몇 살, 아니 한 20살 정도 많으시죠. 근데 그 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은 그 학부모 위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소풍을 갔다 온다든지 학교 뭐 운동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꼭 식사를 비롯한
반주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임교사로서 불편하죠. 너무 가기 싫고 술은 더더구나 마시기 싫고 제가 술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학부모가 힘드냐. 이제 술을 한두 잔 하게 되면 조금 모르는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선생, 황당하죠. 정 선생이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어떻게 보길래, 그래도 완전히 공식적이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학교 관리자가 계시고 다른 학부형들도 계신데 나하고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예전부터 형님 동생 하던 사이도 아니고 이 손가락질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는, 자기는 모르겠어요. 친근감 표현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불쾌하더라니. 거기에서 가지게 된 학부모에 대한 감정이 1년 내내 가더라. 그래서 다른 학부모를 만날 때도 더 공식적인 자리에 위치만 선호하게 되고 그 이면에부터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데 대한 장벽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양적 연구로 설 질문지로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어려움을 느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것이 너의 직업적 정체성 혹은 너 자신에 대한 이해 혹은 그 직업 사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서 관찰해보고 면담해보고 해야 할 때만 우리는 그런 어떤 풍부한 보다 넓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한 이해는 어디서나 불가능한 거죠. 혹시 설명이 되었나요? 근데 그거는 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해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저 지난주에 김영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나 통계나 이런 것들은 모집단이 많잖아요. 뭐 300명, 400명씩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도 신뢰성 검사도 하고 통계 내에서. 근데 그러면 그와 반대로 실전 연구는 최소한의 인원 몇 명 정도를 해야 그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연구 방법론마다 다르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죠. 질문을 드렸더니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일정 연구 방법론에서 타당도 분석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타당도 분석을 하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안 하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혼났잖아요. 일주일 동안 공부했어요. 이게 나오는데, 이제 양적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시스템적으로 검증해내는 방식과 질적 연구에서 과연 이 연구가 그것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연구를 해냈는지, 그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양적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표적 방법, 충분한 수 이상의 어떤 응답자 확보, 혹은 그 연구,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의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의 검증. 그렇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관찰.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 또 논란이 좀 분분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연구 현장을 어느 정도 빈도로 방문을 했을 때 어느 기간이 적절을 하냐. 이 연구 방법마다 다른 거예요. 이 참여 관찰과 면담 혹은 다른 자료 수집, 문서 자료를 연구를 한다. 학위 논문이다. 박사 과정이다. 한다면 최소 4개월 정도 이상? 박사 논문 쓴다고 우리가 3년 동안 데이터 수집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인류학에서는 민속 방문론을 사용을 한다. 그것은 최소 1년 이상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실행 연구로 썼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질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그 기간 혹은 팔로우업 인터뷰 어느 정도.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럼 한 달 하고 한 달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의 참여자들과 대한 인터뷰 정도. 생애사 연구다라고 하면 그죠? 구체적으로 생애사 면담과 그 사람의 어떤 생애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을 한다. 한 2달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양한 것이고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 검증법이라고 하죠. 그죠? 한 사람 참여자만 혹은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에 의해서만 어떤 주장,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고 문서 분석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느냐. 그리고 연구자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연구자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2명 이상, 3명의 연구자들이 해석이 유사하게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다른 이론들의 적용, 다른 자료, 어떤 다른 환경, A 연구 현장, B 연구 현장, C 연구 현장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나고 그것이 이러한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다. 심층적인 기술. 방금 제가 이제 학부모와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층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혹은 심사자가 읽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심층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기술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의문이 들죠. 연구자가 지어낸 것 아니야. 그냥 막 하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멤버 체킹이 키죠. 모든 데이터에 대한 멤버 체킹. 멤버 체킹이 뭐냐? 참여자에 의한 연구 데이터와 연구 자료, 그리고 연구자의 해석, 검증, 확인이죠. 오늘 이분과 인터뷰를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타이핑을 하죠. 이제 전사라고 하죠. 전사를 해서 이 파일을 이분에게 이제 보내줘요. 어제 우리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타이핑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매번 거칩니다. 매회 힘들면 아니면 인터뷰 중간에 혹은 인터뷰 끝나고 나서라도 모든 자료를 보내서 반드시 이분께 확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게 혹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라.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판 패러다임에서 그런 조직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혹은 상급자의 그런 엇나가지 못한 이런 행위들이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의 직업적 안정성에 위협을 줄 것 같다는 위험성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럼 특정한 부분을 빼달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드려야죠. 그럼 그 데이터는 빼고 남은 데이터로만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에서 원래 인터뷰 2가 빼달라고 했던 데이터를 빼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리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참여자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그 질적연구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정말 연구자로서는 의미 있는 자료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들어가면 임팩트를 가할 것 같아.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빼지고. 해석하는 것도 참여자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여자의 행위, 그러니까 사실 부적절하다.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 이걸 기술을 할 거냐? 해석을 해낸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낼 거냐? 사실 연구윤리 관련해서 딜레마인 부분이 있죠.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연구자의 테크닉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중간중간에 멤버 체킹을 계속 하셔야죠. 왜냐하면 연구학위 논문이 나왔어요. 그때 보여드렸더니 내가 물론 익명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나에 대한 이 사람의 묘사가 좀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연구에서 나는 빠질 테니까 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빼달라. 이런 경우 생깁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저기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설득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빼고 다시 참여자 모집해서 다시 데이터 수집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더. 먼저 그 멤버 체킹 관련해서 위인 얘기하신 것처럼 멤버 체킹 활동을 했다는 거가 학위 논문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멤버 체킹을 몇 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기재가 돼요. 연구 계획서에도 포함시키셔야 되고, 예? 그 최종 학위 논문에도 기록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 결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명 처리 안 하고 익명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니셜 처리해갖고 A, 뭐 A 팀장, A 반장, 뭐 A 과장 이런 식으로 해도 멤버 체킹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분한테 익명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멤버 체킹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음 모집하는 수준에 있을 때, 수준에서부터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코딩을 다 시켜서 정말로 초기 자료, 그 이외에는 그 참여자들이 본명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뭐 교수님이 보낸다거나 이렇게 보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기 이 멤버 체킹 질문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박사를 받게 되려면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뭐 SIC급의 학술제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 학교 기준이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실적 연구 관련해서 석사 때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해서 하려고 관련 이제 업체를 좀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이 업체를 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뭐 어떤 식으로 좀 그 학술제 등재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업체들의 의견이 나오는 게 질적 연구로 한 논문은 그런 거는 학술지에 그러니까 SCI든 스코퍼스에 등재되기가 어렵다. 거의 대부분 양적 연구가 대부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어렵겠죠. 애석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더더욱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회과학 하는 교육학, 교육과정학이 이게 질적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적인 연구 방법은 아니에요. 질적 연구로서 논문을 제출을 하면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겹겹이. 그래서 특히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설명을 할 때 이 주제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 용어들 넣고 연구자들 이런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JCS라고 저널 오브 커리큘럼 스터디스라고 이제 세계 4대 메이저 저널 중에 하나인데 3년 걸렸어요. 2번 리젝 시키더니 그 다음에 3차례 더 심사하고 실해주더라고요. 질적 연구가 그 정도로 바리케이트를 뜯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마 이 분야는 산업안전 분야는 더 그럴 거예요. 근데 구글만 제가 단순한 서치를 봐도 1980년대, 90년대부터는 질적 연구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SCI 저널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 연구 분야 저널이 뭔지를 뽑으셔가지고 그 저널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요.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빈도로 질적 연구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질적 연구가 전무해. 그 저널에 내가 질적 연구 안 됩니다.
질적 연구가 게재된 그 저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저널들에서 그 에디트를 누구를 주 에디트를 하고 싶으냐라고 묻기도 하는 저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디터 리스트 중에 질적 연구를 하는 분을 선택을 해서 이분한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 주로 하시는 분들 심사 가면 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그래서 이제 SCI 논문을 실을 내면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 에디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아, 내가 이 주제 관련 질적 연구가 있는데 내가 보내면 너희들 심사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 그 주제 참신하다, 보내봐라. 그러면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제출을 하면 석 달, 넉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시간이 엄청 가버리니까 한번 살짝 그 에디터한테 타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질적 연구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그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공약 불가능하거나 그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질적 연구 쪽 만약 주제 방향이나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여러 가지 점적인 용어들, 이런 이론들을 무장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논문을 쓴다면 연구 배경, 그 연구 방법론에서 이런 부분에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좀 튼튼하게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그 타이틀에 있는 분들 찾아서 그냥 그쪽 책 다 전화해서 읽어도 돼요. 그럼요. 그 질적 연구 브리꼴리어, 이게 참 우수한 준비성이 아주 좋은 학생인데 이 책이 굉장히 좋죠. 그 참고문헌도 단단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심 연구자들이 논문 쓰시거나 계획 쓰실 때 누구의 이론이지 누구의 영어지 찾아보면 이거 가시면 되고, 이것은 현장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크닉, 어떤 전략, 어떤 오류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현장 작업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책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약간 석사 때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위 논문 뒤에다가 아무래도 면담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붙임을 해야 되는, 다 붙일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질문지만 넣으셨는데, 아니 그래도 그 객관성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질문지, 뭐 연담 스케줄, 면담 이루어진 장소 스케줄을 표로 만들어서 3장에 연구방법장에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록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멤버 체킹한 자료들.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 체킹 이제 그 참여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마지막에 조그만 례를 하나 써달라. 멤버 체킹 증거로서 이 연구 데이터와 데이터의 확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참여자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이제 소감, 그것도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것을 타이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손글씨로 받아서 스캔을 해서 이제 논문 뒤에 부록에 이제 포함을 시켰죠. 이제 더 이제 사실 좀 실제적이고 오텐틱하니까 그런 방법들 쓰고, 그리고 논의의 심층적인 논의,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어떤 기술, 특히 학위 논문일 경우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혹 심사자들이 의심스럽다. 정말로 너가 데이터를 그만큼 모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 해석을 도출해냈느냐 의심을 가지게 되면 데이터 다 가져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질적 연구가 이제 학술지 논문으로 출간되기 위해서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학부모의 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학술지 논문에다 써봐요. 일단 한쪽 두 쪽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전체 워드 리밋이 예를 들어서 뭐 7천자다, 8천자다, 많아야 만자다 이랬는데 주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것의 해석을 충분한 수준으로 논의하고 또 다른 어떤 이론들, 개념들을 가져와서 이제 내가 기술을 내릴지 이런 어떤 글쓰기 테크닉
이 고도로 요구되는 게 이제 질적 연구 작업이죠. 마지막 주에 아마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 강연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글도 좀 써보고 전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도를 또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궁금해요. 근데 사실 진도도 진도지만 이런 궁금증들을 이제 어느 정도 풀어드리는 게 앞으로 7주, 8주 더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니까 궁금한 건 그때 해소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담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기법들을 배울 때 이 문제를 다시 논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는 아주 그 프랙티컬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고 실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풀고 나가는 게 맞아요. 멤버 체킹에서 인터뷰 이해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 허용 범위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본론에 서술하는 내용 정도에서 그 사람이 빼달라 아니면 뭐 넣어도 된다 뭐 하는 거를 용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과까지 다 썼는데 이 사람이 이 결과도 마음에 안 든다 내 거 빼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용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인터뷰를 수반하는 질적 연구 수행과 관련해서 그 연구자가 참여자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 상호 존중과 인정의 관계, 라포르. 그게 기준. 그 라포르가 잘 공고하게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윤리적으로 문제될 사항 아니면 해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해주고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술도 한 잔 받아들이고 같이 술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스포츠를 좋아한다 같이 운동도 테니스를 한 게임 같이 치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 놓았을 때 그래서 이분이 약간 염려스러워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참여자가 나를 신뢰를 한다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 데이터 수집 초기부터 이렇게 다 코드화 시켜서 너의 아이디를 철저하게 가려오고 있고 이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너인 줄 모르도록 내가 비밀을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너와 나 사이 이외에는 어느 인터넷 공간에도 탑재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정말로 구체적인 부분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심사자들과도 마음대로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공유를 한다 치더라도 너의 아이디는 내 수준에서 완전히 차단할 거다. 이게 이제 참여자가 연구자를 신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케이 이 정도 부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제 그것도 이 연구가 그 참여자의 삶에 혹은 직업적 삶 이외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의식의 성장이든 혹은 기능적인 발전이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참여자가 이해해 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게 이제 총메타당도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구가 과연 그럼 참여자들과 그 현장에 가서 데이터만 쏙 빼먹고 와버렸느냐.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의 의식의 개선이든 현장 상황의 어떤 변화든 솔직히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 어느 패러다임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자 나음 현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그 연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기여했느냐.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이제 총메타당도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우리가 타당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방법들을, 이러한 용어들을, 이러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 연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연구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연구 계획서 단계에서 다 밝히셔야 돼요. 라포르는 이렇게 형성할 거고, 멤버 체킹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특히 양적 연구자들에 의한 비판이 염려가 되신다면 왜 이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가 질적 연구로서 탐구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 때문에 양적 연구, 통계 연구 접근으로서는 우리 이해 수준이 너무 얕다. 아니면 그런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가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적인 논의가 서론 1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질적 연구 계획서 작성 강연할 때 이제 그 부분 각 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당도 관련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벌써 4시가 다 돼가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도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